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학술대회 주제 남북 학술 교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제1부 학술 발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1부 학술 발표를 두 세션으로 나누어서 인문 분야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성대학의 이상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의 문학분과에서 이상숙 선생님, 역사분과에서 오종록 선생님, 철학종교분과에서 박광수 선생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고 이 전체에 대한 좌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재훈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씩 한 세션이 진행됩니다. 두 번째 세션은 사회과학 분야죠. 남북한 법교류 협력의 기반 조성이라는 주제로 김병로 선생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국민대 박정원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이에 대한 토론은 정영철 교수님, 강원대 한경자 교수님, 건국대 박영균 교수님 세 분이서 또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잠깐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제2부 라운드 테이블을 남북관계의 전망과 남북학술교류의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라운드 테이블은 전 통일부 장관이신 정세인 장관께서 기조 발제를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실 겁니다. 해외에 계신 패널로 송남선 국제고려학회 회장님, 정하영 국제고려학회 일본 지부장님, 그다음 박노자 국제고려학회 유럽 지부장님, 백태웅 국제고려학회 북미지부 소속으로 미국 하와이대 교수로 계시는 백태웅 교수님께서 패널로 참가하셔서 김성민 회장이 좌장을 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 회원분들 좀 시간이 긴 시간이지만서도 아주 유익한 발표와 토론 그다음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좀 늦은 시간까지라도 자리를 지켜주셔서 열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줌으로 진행되는 만큼 줌에 질문하실 내용들을 채팅에 올리셔도 좋고 유튜브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유튜브에다가 댓글 방식으로 질문을 할 내용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여기서 운영진이 전체 발췌를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발표 한성대 이상혁 교수님을 모시고 남북 북남 언어연구 교류의 역사와 그 미래 국제고려학계 언어연구 발표와 발표의 경향과 코리안 학을 중심으로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먼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한 30분 정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이거 되고요. 5페이지 되고요. 예. 네, 방금 소개를 받은 한성대학교 상상력 교양대학의 이상혁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제고려학회 서울주의 국제학술대회 주제가 이제 남북 북남 언어연구 교류의 역사와 그 미래인데요. 그냥 뭐 특별하게 아주 깊이 있는 학술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우리 국제고려학회가 창립된 지 약 30년이 넘었고 해서 그동안의 어떠한 그 역사를 단순히 그냥 뭐 행정적인 어떤 학회 본부 창을 역사가 아니라 언어분과가 어떻게 그 역사 속에서 함께 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이 학회가 기본적으로 그 학술 목적의 단체이기도 합니다만 국제고려학회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 또 실천적인 학회라는 맥락도 있기 때문에 국제고려학회에 걸맞는 뭔가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깊이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지난 30년의 언어분과를 중심으로 30년의 역사를 좀 정리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국제고려학회 회원임과 동시에 2005년부터는 뭐 국제고려학회 전체 본부에
학술 대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참여해온 회원으로서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보면 대체로 뭐 이렇게 목차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발표 취지와 목적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한 5가지 정도의 꼭지로 언어의 분단부터 시작해서 남북 북남 언어 연구와 코리아학이라는 어떤 카테고리까지 5개의 꼭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결론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남북 북남 공동성명 이제 50주년의 해입니다. 1972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국제고려학회 본부의 국제 학술 대회가 이제 조만간 올 8월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데 주제가 7.4 남북 공동성명 50주년 기념 북남 협력이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회원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이미 서울지회에서는 발표문에는 좀 오타가 있는데요. 2018년입니다. 거기에 여기 수정했는데 발표문에는 그다음에 발표문을 좀 그 채팅창에 PDF 파일을 올렸습니까? 네네네네. 서울지회는 2018년에 창립 20주년을 맞아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한국학과 조선학 그 쟁점과 코리아학의 모색이라는 것으로 국제 학술대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참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다음에 북쪽에서도 2011년 작년 그 팬데믹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11월에 평양지부에서 세계적인 방역 위기를 극복하고 조선학 연구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 나가자라는 주제로 지부 결성 20돌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번 8월에 개최되는 이 국제 고려학회 학술 토론에 앞서 서울지회 학술 대회도 시의적절한 측면이 있겠고요. 언어 분과에 국한된 내용이지만 그래서 사실 토론자 선생님들한테 죄송하긴 합니다만 국제 고려학회 언어 분과 중심의 주제에 대한 역사를 좀 정리하고 미래를 좀 도모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바탕으로 타 전공 분야에서도 그 분야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언어분과에 한정된 발표이기 때문에 한계점도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요. 그 점을 감안하시고 청중들께서 경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2차부터 14차까지의 발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신 국제고려학교 회장님을 비롯한 본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오늘 발표한 거의 자료의 일부는 여기 고문이신 홍윤표 교수님께서 자료를 일부 또 제공해 주셔서 그 두 자료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첫 번째 본론은 이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945년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명은 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는 조선어인지 조선어가 부활됐는지, 그러니까 오피셜 랭귀지로 조선어가 부활됐는지 안 됐는지 물음표가 찍히는 시대였고, 명백하게 문헌으로 남아있는 오피셜 랭귀지는 영어였습니다. 메가더 포고문 제1호를 보면 공식적인 모든 그 처리는 영어로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였습니다. 조선어는 우리 일상 언어에서는 부활을 했지만 언어 및 언어 규범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글 강습회라는 특별한 행사가 조선어학회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말 큰 사전, 당시에는 조선말 큰 사전이죠. 1권이 47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남쪽이 정부가 수립됐고 북쪽이 같은 해 48년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소위 말하는 조선어는 조선어 코리아는 균열되고 분단되었습니다. 남측은 조선어를 한국어라는 명칭으로 바꿨고 북측은 조선어를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지도교수이시고 국제고려학회의 고문이셨던 김민수 선생님께서 해방 직후에 한글 강습회를 당신이 직접 하셨던, 그래서 백양사, 지금 저기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백양사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글 강습회를 했던 그 사진이고요. 단기 4278년은
1945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조선어학회에서 파견 강사가 됐고 그걸 통과했다는 그 강사 합격증 사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한글 강습회와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 당시에 우리 스님들조차도 우리 글을 쓸 줄 몰랐던 겁니다. 규범에 맞게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데이터 하나만 보면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니까요. 1945년부터 한 50년 사이에 그 당시에 동아일보 코퍼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 제공해준 동아일보 코퍼스에 따르면 언어분과이니까 언어분과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그 한국어와 조선어의 빈도수를 보면 조선어가 파란색인데요. 압도적으로 명칭이 지배적인 명칭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몰리과대학 국어문학과가 설립된 이후에 조선 어문학 연구회라는 것이 조직되었었고 당시 대학은 서울대학이 유일했죠.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여러 대학들이 설립됐습니다만 다 전문학교였죠. 40년에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는 교육국의 후원으로 조선어문 연구회 명칭이 있었는데 둘 다 여전히 조선어였습니다. 명칭은. 남쪽에 본부가 남아있던 조선어학회는 더 이상 조선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1945년 한글학회로 개칭되었습니다. 지금의 한글학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조선어학회 연구자들, 학자들이죠. 간사장 이공로 선생이나 김수경, 홍기문, 유열, 김병재, 정열모 같은 이런 분들 다 북쪽을 선택하셨습니다. 분단 이후에 남측의 어학 전공자들은 1세대와 2세대로 구분되는데요. 경성제대 조선 어문 전공자와 해방 후에 각 대학에 전임이 된 연구자들은 북측의 언어 연구를 비공식적으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확인하고 인지하는 정도에 불과했고 언어의 분단과 더불어서 언어 연구의 분단이 우리 이 한반도, 조선반도에 가속화되었죠. 그런 와중에 결국 언어 연구의 교류의 단절을 가져왔고 1980년대 중반까지 사실 양측은 같은 커리안을 어학적으로 연구하면서 서로를 외면했고 서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남측에서는 김민수 선생이 처음으로 종합적인 북한 국어 연구의 종합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에 다행히도 남측에서 북측의 도서 자료가 전면 개방되면서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1988년 그 언저리에 북측의 자료들이 해금되면서 남측에서는 북측의 언어 연구에 대한 종합서가 본격적으로 거기에 언급해 있는 바와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과연 북측은 어땠는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학회의 전신이나 다름없는 중국 조선과 일본에서 해외 연구자들 중심으로 연구가 일하기 시작했고 그 모태가 1986년 제1차 이때는 조선 어문학 국제학술 통일회입니다. 그래서 중국 베이징 북경대학에서 열렸고 주체는 중국 조선어학회와 중국 조선어학회, 중국 조선문학연구회 주체로 됐는데 이때가 국제고려학회 모태가 된 토론회이자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정치, 경제, 역사, 문학 이쪽은 없었고요. 시작은 언어와 문학만 있었던 거죠. 이거는 우리 남측이 아니라 중국 조선 우리 연변대학이나 중화민족대학 출신 선생님들의 중심이 됐던 그런 게 1차였습니다. 그 남측에서는 북측의 연구에 관심을 갖거나 여러 논문에서 이제 선행 연구로 북측의 성과를 인용하는 연구 행위가 8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학자들이 직접 만나서 학술 교류를 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 국제고려학회 전신인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그 다음에 우리 이 학회 회장이신 이가 회장이 님이 소속돼 있는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아세아 연구소서 두 기관은 궁극적으로 남북 연구자 학술 교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1988년 2차 조선학
이때는 처음으로 조선학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 전은 조선 어문학 국제학술 대회였는데요. 어문학 조선학 국제학술 토론회가 이제 개최되고요. 중국 베이징 북경대학에서 이게 이제 우리 그 국제고려학회의 그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2차는 이렇게 개최가 됐는데 2차 북측만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일본 북측. 남측과 서구권 연구자들은 참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제고려학회의 이 범주에서 보면. 다만 일본과 러시아 쪽의 연구자들도 참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차 대회 언어분과 16 주제와 관련된 건데요. 북측과 그다음에 북측과 중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맨 밑에 뒤에 러시아가 밑에 빠졌네요. 있는데. 네. 그래서 일본과 러시아 국적 연구자들이 했고 2차 조선학 국제학술 토론 논문집이 지금 본부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차부터 이제 오사카에서 국제교류센터에서 개최가 됐는데 이때 정식으로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고려학회가 국제고려학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창설이 된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남측 학자들이 이때 이 학회에 발표했고 그 논문 요지를 모아놓은 책이 발표집이 이미 이렇게 발행된 바가 있고 자그마치 언어 분과 발표가 55개 분과가 발표됐습니다. 엄청난 발표죠. 여기에 보면 연변대학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네요. 그 최윤갑 선생님 발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 박영순 선생께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 고대 국어교육과 교수님이셨지만 이때 아마 버클리에 연구년 가셨을 때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고하셨습니다만 고대 국어교육과의 성광수 교수, 그 다음에 지금 살아계십니다만 지금 대구 가톨릭 대학의 김동소 교수 같은 분들이 남측의 최초로 언어분과 학술위원으로 학술대회에 참여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요. 그다음에 일본에는 그 맨 밑에 보면 기시다 선생이 이때 처음으로 이제 교토대학의 기시다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때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쭉 보시면 그다음에 북측도 뭐 제가 존경하는 북측의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의 교수였던 정순기 선생님께서 발표하셨고 이름도 우리가 이름만으로 알고 계시죠? 우리 유열 선생님도 발표하셨고 또 최종호 선생님도 북측에서 그 당시에 발표를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목록은 이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주제별로 한번 데이터화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92년에 그 수교의 가능성이 높아진 그 90년에 이건 홍익표 선생님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것인데 아마도 우리나라의 언어학자가 처음으로 학술적인 뭐 비즈니스나 이런 뭐 관광 이런 거 말고 학술적으로 그 중국과 교류한 건 이 90년 2월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익표 교수님은 중국 조선의 동포들과 함께 북경대학의 최용구 선생이라든가 민족대학의 장은권 언어학 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처음으로 만났고 그때서야 이제 북측의 언어학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이제 뭐 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고려학회 학술대회와 별가 주관했습니다만 정기학술대회는 아닙니다만 코리아학 소장학자 국제학술 토론회라는 것이 개최가 된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에 북측은 문학 전공자만 참석했다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초창기의 국제고려학회의 이 창립과 이 남북이 만나는 데 역할한 것은 바로 중국 조선의 우리 동포 연구자들과 일본에 있는 우리 연구자들의 가교 역할이 중요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이 이제 이루어지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노태우 정권 시절이죠. 우리 남측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남북 언어 교류가 본격화됐고 4차, 5차에 걸쳐서 중국과 일본에서 언어분과 발표가 33개, 24개의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목록들이 그런 것이고요. 여기에 당연히 이제 우리 남측도 참여하고 북측도 여기 보면 그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의 정순기 선생님께서 참여했고 이 이미지는 그 당시에 논문 발표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5차 대회가 좀 주목할 만한데 5차 대회는 오사카에서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영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이것도 이제 저희 언어 공전공하는 사람은 그 사소한 것도 되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라는 영문 논문집 제목이 처음 나오고 여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연재원 선생님께서 우리 좌장이신데 아마 처음으로 여기에 참여한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때 언어분과 발표는 24개의 주제가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근데 이제 일본이어서 그런지 북측 학자들이 불참하셨고요. 유럽 지역의 언어학자가 처음으로 이제 참석을 했고 또 국제고려학회가 처음으로 국제고려학회라는 이름으로 공동 주최기관으로 처음으로 논문집의 이름으로 논문집에 명시됩니다. 창설은 됐지만 논문집에 명시된 건 이때가 5회가 처음입니다. 그 앞에는 잘 보시면 4회까지는 중국, 일본의 그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라든가 오사카 경법대학교 아세안 문제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5회부터가 이제 밑에 보시면 국제고려학회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명시되는 학회입니다. 97년입니다. 그래서 영문 표기도 등장하고요. 그 명칭은 조선학 국제토론회였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때는 아직 이 정도이 좀 잘 안 돼서 6차가 미국 하와이 대학에서 하와이 대학, 센터 for Korean Studies 하와이 대학에서 열리게 되고 6차부터는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개최하는 바람에 지역 아시아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의의 있는 그런 학술 대회였지만 아무래도 미국이란 한계 때문에 북측은 참석을 하지 못하고 언어학 중심의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언어 습득이라든가 랭귀지 acquisition, 그 다음에 언어 교수법, teaching, issue i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이런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Korean language in variation, 언어 변이에 관련된 크가 세 개의 토픽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 당 토픽 주제가 critical issue in Korean studies at the millennium이라는 그 2000년이니까 그런 맥락의 발표가 이루어졌고 이때가 소위 말해서 이제 앞에는 태동의 시대라면 앞에는 언어분과 역사 발표의 연구 교류의 본격화의 시대라면 이때는 살짝 이제 뭔가 방향성 정립의 시대라고 제가 이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이런 언어학 중심의 발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국제고려학회가 갑자기 학술 토론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5년까지. 그래서 뭔가 질적 도약을 위한 방향성 정립을 위한 내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사이에 틈을 타서 남북의 학술 교류가 뭐 꽤 이루어지면서 그 4가지 정도의 분과 학술 대회, 코리안 컴퓨터 처리 국제 학술 대회, 그 다음에 코리안 규범, 언어 규범 국제 학술 대회가 그 다음에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국제 학술 대회 2001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속 열렸죠. 남쪽에 아까 말씀드린 국립국어원, 북쪽에 조선사회과학원. 정보화 시대에 따른 민족어의 통일적 발전과 언어정보 산업 표준에 관한 학술 모임 등등등이 이때 다행히도 국제고려학교에서 인연을 맺은 남북 연구자들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명맥을 이어갔습니다만 2005년까지 5년간은 국제고려학회 수준에서는 좀 공백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제가 처음으로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처음으로 참여한 2005년 심양대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학회의 재정립과 언어 연구의 도약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차, 8차, 9차, 10차를 전반기로 나눠봤고요. 그래서 7차는 중국 심양에서 저도 참석한 기억이 납니다. 8차는 영국 런던대 소아스에서, 그 다음에 9차는 중국 상해 푸단 따쉐 복단대학에서, 그 다음에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9차는 거기고 8차는 영국 런던이고 10차는 캐나다 밴쿠버 UBC 브리티시 컬럼비아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컬럼비아죠. 예, UBC에서 이렇게 했고 저 정도의 주제로 언어분과의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8차부터는 소위 말하는 corpus paper가 이제를 통해서 발표 주제를 심사하고 발표자를 선정하고 해서 막 외람되고 좀 그런 얘기 좀 지금 돌이켜보면 참 그렇습니다만 발표 신청을 탈락하신 분도 막 계시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어분과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8차 영국 소아스 토론회는 아시아를 벗어난 지역에서 북측이 처음 참여한 대회입니다.
앞에 미국은 아시아를 벗어났지만 북측이 참여하지 못했는데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연재현 선생님의 그 탁월한 또 이 능력으로 또 당시에 우리 북측이 또 우리 영국 소아스에 직접 와서 그 영국의 대학과 영국의 어떤 분위기를 함께 우리 남측과 함께 공유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도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8, 9차, 10차 대회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료를 여러분 보시면 그 발표 목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언어분과 발표 역사의 마지막 기는 학회의 안정화와 이제 언어 연구의 다양성이라고 보고 11차, 12차, 13차, 14차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중국 광저우 광독 웨어 외무대학 11차, 12차는 비엔나 대학, 13차는 오클랜드 대학, 저기 뉴질랜드. 그리고 지난 2019년 기억할 겁니다. 우리 체코 프라하의 카렐 대학에서 언어분과의 발표들이 저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그 목록이 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13차 그 오클랜드 대회 때는 그 뉴질랜드 정부가 북측 그 우리 연구자들에게 비자를 제공해주지 않아서 베이징까지 왔다가 다 돌아가셨죠. 그래서 뉴질랜드 정부의 당시의 그 대처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처였지만 이미 북측은 참가 의지를 밝혔었고 지난 14차 대회에서 그 드디어 평양에서 우리가 국제 고려학 학술대를 하겠다는 선언까지도 하게 이르렀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참가 나라가 늘어나서 13개국 이상의 그 연구자들이 국제 고려학회 언어분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된 학술대회가 올 8월에 일본 오사카 국립대학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이걸 돌이켜 보면 국제고려학회 학술토론회를 기반으로 봤던 시대 뭐 거창할 수도 있지만 시대 구문을 살펴보면 태동기가 한 1999년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남북 언어를 위한 상호 이해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언어 연구의 모색기라고 해서 좀 국제고려학회가 살짝 좀 침체되어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을 기점으로 언어 연구가 도약하고 그다음에 질적으로 도약하고 그다음에 13년 이후부터는 양쪽으로도 많은 그 발표의 성과들이 도출돼서 대체로 지난 30년을 회고한다면 한 4개 정도의 어떤 시기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기가 나눠졌을 때 각 이 국제고려학술대회 발표 주제의 경향은 어떠냐? 전체의 발표 언어분과 발표를 한번 제가 다 세워봤습니다. 한번 세워봤더니 319편이 발표가 됐습니다. 언어분과만.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남북 북남 언어 통합과 관련된 뭐 규범이라든가 뭐 표준어라든가 문화어라든가 언어 정책과 관련된 건 의외로 생각보다 발표 편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20편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이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으로 장소를 옮겨서 언어학과 관련된 주제들도 다뤄졌다는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전공에서 나누는 어떤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한 12개 정도의 하위 세부 분야를 나누어서 한번 그걸 수치화 정량화해 봤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이 국제고려학회의 언어분과의 한 320개의 발표의 주제가 대체로는 우리 저희 이 언어학 전공하는 사람 연구자들 입장에는 대체로 짐작이 되는데 특이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음성 음원 표기법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응용 언어학까지 이 비율을 봤는데 정리해 보면 일반적인 언어 연구 주제의 분포를 보입니다. 그런데 형태, 통사, 의미에 집중된 연구 발표는 저희 언어학 전공에서는 뭐 기본이니까 이게 말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것은 이상하게 국어사, 언어사 연구 발표가 전체 발표의 한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거는 제가 추정컨대 물론 회원들의 관심사가 그쪽 전공이 그거이기도 했지만 이 언어사의 문제가 가장 남북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이견이 별로 없는, 다시 말하면 좀 얘기하기 더 편한 그런 토픽이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추정에 불과합니다만 그런 추정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음성 의문 표기가 음성 의문이나 표기법, 포놀로지라든가 이 표기법과 관련된 주제가 아주 현저하게 적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조 언어학이나 남북 정책 비율이 높았고, 남북 언어 통합 관련 주제는 오히려 좀 적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국제고려학 학술지가 있습니다. 지금 18호까지 나와 있고요. 그 학술지의 대체로 학술지 전체의 논문의 한 50%는 발표된 것이 논문으로 실렸는데요.
발표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투고한 논문들이 있는데 한 66편이 94년 국제고려학 잡지 1호부터 2020년 18호까지 게재가 됐는데 이것도 역시 12개의 캐테고리에 따라서 나눠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통점인데 국어사 관련 연구가 한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좀 조금 학술지의 입장에서 보면 좀 고무적인 것은 이제 남북 어문 규범을 포함한 언어 정책과 관련된 주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서 비중이 좀 높아졌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 국제고려학 잡지는 단순히 언어 분과의 논문만 실리는 것이 아니라 매해 잡지가 나왔을 때 한 20편 정도의 논문이 실리면 어느 해는 언어 논문이 실리지도 않고 2000년하고 2003년은 언어 관련 논문이 없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고려학이라는 잡지는 지금 말하면 코리안 스타디즈 저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언어 분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분 안에 제가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분 10분 안에. 그래서 이런 언어 분과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남 남북 언어 연구와 코리아학이라는 하나의 이미 국제고려학회에서는 어느 정도 꽤 우리끼리 서로 상호 인식이 되어 있는 거긴 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덧붙이면서 언어 분과 중심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국제고려학회에서 2000년 이후에 공식화한 코리아학은 한국학과 조선학의 분단 경계를 넘어선 개념입니다.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어로는 한국학과 조선학 모두 다 영어로 번역하면 코리안 스타디즈입니다. 한국어와 조선어 역시 영어로 번역하면 코리안입니다. 사우스 코리안, 노스 코리안 이런 말 없습니다.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단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양쪽과 그다음에 중국 조선 그다음에 일본 제1 연구자들의 언어 연구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국제 코리아학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학술 용어로서 그 정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코리아학이라는 용어가 남북 통합 이전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용어인지 아니면 통합 이후에도 항구적으로 유용한 어떤 개념인지는 더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어분과의 연구도 그 전제하에 언어분과의 연구도 한국어학, 조선어학을 넘어서는 남북 통합 어학 개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 대상인 우리말, 코리안 역시 하나의 언어에 대한 여러 변형이 존재하는 거죠. 각 코리안이 결코 우열의 대상이 아니라 일종의 언어적 이산인데 그 언어 이산의 문제를 굳이 분단되어 있다고 해서 나라가 분단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할 것이 아니라 같은 마치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 싱가포르 영어와 인도 영어가 있듯이 남쪽의 코리안과 북쪽의 코리안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베리에이션, 그 언어 변이의 문제일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것을 아우르는 뭔가 우리 언어학 쪽에 국어, 국문학, 언어 쪽에 통합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한 언어에 대한 탐구이며 처한 언어 환경에 따라 다양한 언어 주제가 논의되는 양상으로 이해되어야 될 것이고요. 언어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면 코리아로서 언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1번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저희 어학 연구자들이 해왔던 순수 언어학적 주제에 대한 탐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전공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첨예한 이견이 별로 없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전공에서 선제적인 학술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예컨대 언어사, 훈민정음, 사전, 방언, 지역어 이런 문제들은 순수 죄송합니다. 언어학적 주제에 대한 탐색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반면에 기존의 언어 정책 실천 사업에 대한 공유와 확산도 이 국제고려학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도 우리가 오전에 사진으로 봤습니다만 2004년 이제 발의가 되고 사전 폐천 그다음에 2005년 금강산에서 남북 결연말 큰사전 결성식 약간 오타가 있네요. 계란말 큰사전 결성식을 갖고 현재 사전이 편찬 진행 중이고 거의 남측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란말 큰사전의 편찬 경위, 과정, 중간, 결과, 성과 공유가 국제고려학회라는 어떠한 틀에서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 이러한 점을 근데 그동안 그런 논의가 그렇게
큰 토픽으로 혹은 세부적인 주제로 다뤄진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언어 문제에 대한 지박적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문 규범 문제죠. 이미 각각의 미시적인 어문 규범 문제는 남북의 학자들이 어느 정도 이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결연말 큰 사전을 만들면서 일부 합의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표준어 문화어 문제, 외래어 문제, 학술 용어 문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남북 통합 논의가 필요하겠다. 그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세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학술적인 학회라는 소임을 다한다는 맥락에서 국제고려학회가 언어 연구 학술 교류의 허브 역할을 자임하고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장애 역할을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 건 그냥 의미 없이 그러니까 희망사항입니다만 민족 언어 통합 위원회라든가 남북 북남 그 언어 민족어 발전을 위한 남북 북남 공동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서 물론 남측과 북측의 언어 관련 공식 국가기관이 양쪽의 주체가 되어야겠습니다만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고려학회가 끊임없이 이 학회 내에서 학술적으로 또 언어 관련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그 압박과 자극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특정한 학술단체의 언어 연구의 지향을 우리가 뭐 강제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언어 연구에 대한 그 개인 연구자들의 자유 의지가 있는 것이고 학문적 지향이 더 중요하고 유의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흐름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코리아학을 지향하는 학술단체 성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제고려학회가 앞으로 향후에는 남북 언어 통합 연구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남북 언어 문제 해결은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절충하고 절충이 안 되면 양쪽을 다 인정하는 뭔가 이런 어떠한 3단계 프로세스 따위를 좀 고민해 가면서 언어분과에서 코리아학의 핵심이 무엇일지 함께 남북이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적인 학회 중에서 평양 지회를 두고 있는 단체는 국제고려학회가 유일합니다. 이 점에 역시 우리 국제고려학회가 코리아학을 짊어질 역사적 사명과 역할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비록 언어분과에 한정된 주제고 너무 피상적으로 그냥 쭉 지난 30년을 훑어오고 뭐 어떤 깊이 있는 학술적 논의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코리아학이라는 이 언어분과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한국학 또 조선학 이걸 넘어서는 이 코리아학 속에서의 그 언어 연구는 앞으로 계속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발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토론자 선생님들 앞으로 오종록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남북 북남 언어 연구 교류의 역사와 그 미래 분과의 토론 좌장을 맡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재훈입니다. 우선 좋은 발표해 주신 이상학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 45분여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세 분 토론 선생님들께서 각자 한 10분 정도씩 토론해 주시고 나머지 10여 분이 남으면 발표자 선생님과 토론자 선생님들 사이에 서로 의견 교환하시고 혹시 줌으로 참석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질문이나 토론거리가 있으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세 분 선생님들은 각각 문학분과, 역사분과, 철학, 종교분과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입니다. 먼저 가천대 이상숙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이상숙입니다. 네, 이상숙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단편적인 사건만 이렇게 모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한 분야의 흐름과 방향을 가지고 그 역사를 살피고 정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진짜 품도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되는 그런 일인데, 그야말로 이상혁 선생님께서 남북 언어 교류의 역사를 잘 살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언어에 한정된 역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흐름이나 방향이 다른 남북 교류의 그 학문 분야하고 또 뭐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도 많은 배움이 됐습니다. 또 발표 중에 김민수 선생님의 합격 증서를 보고 또 한번 감회가 좀 새로웠는데요. 김민수 선생님이나 그때 같이 노력하셨던 그 언어학자분들, 그다음에 우리 고문이시기도 하신 홍인표 선생님, 이분들의 노력이 이렇게 오랜 동안 면면이 그 언어 교류의 역사를 만들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또 마지막에 발표 중에도 언급하셨었는데, 이렇게 정세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국제 고려학회가 언어 연구 학술 교류의 허브 역할을 자임하면서 우리 학회 그 소명과 업적을 다시 한번 서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속한 문학 분야의 그 교류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 문학 교류는 이렇게 언어 교류와 달리 흐름이나 방향이 없이 그냥 흘러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988년, 89년 이제 해금 조치 이후에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나 이제 통일 담론이 대두되면서 남한에서 이제 그 연구자들이나 학생 운동권 중심으로 북한 작품을 이제 읽고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교류를 넘어선 어떤 서로 함께 공동의 지향을 확인하고 또 공동의 연구를 우리가 지속했었나, 이런 거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많이 했는데 물론 이렇게 문화나 문학 분야에서도 그 노력이 적진 않았지만 그 교류의 끈은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단속적이었고 또 그 정세 부침에 따라서 자주 흔들렸습니다. 북한의 대표 소설가인 홍석중, 아까 홍기문 선생님 말씀 나왔는데, 네, 그 아드님이시죠. 그래서 홍석중이 남한의 대표 출판사 창비의 그 만해문학상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남한의 대중스타 이효리가 북한의 대중스타 조명회와 같이 광고도 찍고 이런 파격적인 일도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북 문화나 문학 교류가 적어도 제가 일반 대중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무슨 이벤트와 같이 또는 관광에 가까운 북한 방문 수준에서 이루어졌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어 분야에서와 같이 꾸준히 모여 논의하고 합의하고 그 사전을 만드는 지속성을 가질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꾸준함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꾸준히 뭘 하면 자주 만나니까 신뢰가 쌓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확보된다는 뜻이고, 또 앞으로도 또 만날 수 있다는 그 미래까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꾸준함이 없다면 우리 다음에 언제는 만날지 모르니까 오늘 이번에 필생에 뭘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조급하게 또 그리고 조급한 선택, 그리고 절박한 선택을 하게 돼서 사실 단속적인 어떤 사건 외에는 어떤 역사를 이룰 만한 방향과 흐름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 분과에서 해오셨던 그 꾸준함, 만남과 합의, 이것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거기다가 결의말 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 이게 법령으로도 이제 제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서로 학자들이 만나서 실제 사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오랫동안 지켜보면서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전이라뇨. 예, 그냥 남한 연구자들이 모여서 사전을 만들어도 몇십 년이 걸리는 일인데, 남북한이 같이 만나서 서로 그 이질적인 언어 안에서 사전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나 언어학 분야 또한 우리 문화나 문학처럼 당연히 냉전국가, 분단국가의 그 남북의 이념성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의를 하고 또 계속 만나서 공동 집필하는 사전을 만들어서 완성을 눈앞에 둘 수 있었는지, 그 견고한 이념성과 정치성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좀 너무 부러운 마음에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교수님. 나중에 이 언어분과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발표자님께 듣도록 하고요. 그 꾸준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처음처럼이라는 말과 꾸준함, 이 두 가지인데요. 하여튼 꾸준함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각설하고 두 번째 토론자이신 오종록 교수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나요? 예, 오종록입니다. 이 발표는 그 언어연구의 남북, 북남 교류사와 그 미래를 다루는 것이어서 이 역사 연구자가 토론을 하기에는 이제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표의 그 서론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이 역사학의 남북 학술 교류사를 회고하는 내용으로 토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기 내용에는 뺐습니다만은 이 역사학 쪽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북측에서부터 제안이 와서 역사학자 사이의 교류가 진행이 되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언어 분야와는 달리 이 국제고려학회와 별도로 결국은 역사학자들 사이의 교류가 진행된 부분이 꽤 큽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그 역사학자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고, 전에 그 역사용어 사전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책까지 출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뒀습니다만은 결국 책을 출판하는 그 목적은 철회를 하고 그 역사용어 사전만 그 내용만 구성하는 형태로 오랫동안 작업을 진행을 해서 작업이 끝난 바가 있고, 그리고 그 뒤로는 이 개성의 그 고려 만월대 발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의 교류가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2000년대 들어온 뒤 이 활발히 진행이 되던 사업이 결국은 이제 남북 사이에 정치적인 어떤 이제 단절,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요즘은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만월대 발굴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아마 역사용어 사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 국제고려학회 학술지 내지는 서울지회 학술지에 역사 쪽에 그 발표가 얼마나 실렸는가 하는 것도 제가 한번 찾아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특히 그 국제고려학회 학술지 그 부분에는 역사 쪽의 그 발표가 상당히 적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나마 서울지회 학술지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역사 쪽에 그 연구가 발표가 되어 있는데 그 특정 학교 쪽으로 거의 집중이 되어 있다시피 하다 하는 것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분야 이쪽은 이 국제고려학회와 좀 더 광범하게 좀 이제 연결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과제가 가장 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발표한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아주 제출한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하여튼 시간과 토론자의 역량 부족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토론하는 것은 뒤로 미뤘습니다. 그럼에도 토론자로서의 의미를 수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발표 내용을 제시하면서 제 생각을 좀 덧붙이고자 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한국어, 조선어 이 말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본론의 1장 언어 분단, 언어 연구의 단절을 넘어 여기에는 1948년 남북 각각 정부를 수립한 이후로 남쪽에서는 조선어를 대신해서 한글 또는 한국어라는 말을 사용해 갔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남측에서 북측의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나온 성과에는 북한의 국어 연구라고 해서 국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었다가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라고 해서 조선어로 바꾼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북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현실을 존중했다라고 봐야겠죠. 역사학에서도 역시 조선사라고 하는 말을 공통으로 사용하다가 남측은 한국사라고 하는 말로 바꿔 사용하고 있는데 조선사와 한국사 이것은 각기 역사와 문화의 발전 또 전승 이게 북쪽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조선사라는 말이고 남쪽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한국사라는 말입니다. 그 까닭에 남북 공이 국사라고 하자 하는 제안도 나온 적이 있지만 국사라고 하는 말은 국가 중심의 역사 인식을 당연시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하는 우려 때문에 채택하게 하는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조선어 이 말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생각이 있다면은 역사 쪽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한 고견을 좀 물었습니다. 한국어학 또는 조선어학을 넘어서는 남북 통합의 어학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정치와 사회경제 등 여러 부문에서 선결해야 할 조건들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 통합의 어학 개념 이것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제 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 생각을 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제고려학회 탄생과 남북언어 연구 교류의 발전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1980년대 중반까지 갔던 코리안이라고 하는 것을 어학적으로 연구하면서 서로를 외면했던 시기를 거쳐서 1986년에 제2차 조선어 문화 국제학술 토론회가 성사되고 1988년 2차 대회 때부터 조선어 국제학술 토론회로 이제 확대가 되고 그런 뒤 1990년 3차 대회에서 국제고려학회가 정식으로 창설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발표가 국제고려학회의 역사와 국제고려학회 언어 연구가 어떻게 국제고려학회에서 발표되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역사 이게 혼재되면서 쭉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갑자기 끊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 3차 대회는 국제고려학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은 3차 대회를 시행을 하고 나서 어떤 회의나 이런 자리에서 국제고려학회라고 하는 것으로 창설이 됐는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그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 언어문화 발표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연구교류의 발전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 눈에는 시간이 갈수록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가 참여하였다는 것 그리고 언어분과의 각 주제별로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나가서는 12차 대회 때부터 전체 학회 차원의 주제를 대회 참석자들이 공유했다는 것 그리고 2013년 이후 언어 연구의 다양성을 갖추고 질적으로 다양화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발전이라고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다양화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좀 알기가 어려워서 그것에 대해서 좀 사소한 것 같습니다만은 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국제고려학회가
언어 연구 교류의 허브 역할을 자임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역사나 다른 분과에서도 아마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제고려학회가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이 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연구 대상이 되는 언어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언어하고 그 사이에서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언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통합이겠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의문시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국가기관인 남측의 국립국어원과 북측의 사회과학 언어학연구소 이런 이 기관이 코리안 민족어 발전을 위한 남북 북남 공동위원회 혹은 민족언어 통합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국제고려학회가 가교 역할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 또한 여러 선결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남과 북이 심각하게 대립을 한다.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서 적대적으로 대립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각각이 강력하게 이제 중앙 집권적인 또는 중앙에서의 통치가 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양상이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하면은 관변 쪽의 기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립을 넘어서서 적대적인 관계로 간다라고 하는 게 다른 쪽으로 하면은 관주도의 해결인 것이죠. 지금 남과 북이 결국은 평화로운 관계, 서로 화해, 서로 이해를 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관계로 간다면은 당연히 이제 중앙 집권적 또는 중앙에서의 통치 중심으로 사회가 운영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져야만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튼 발표자께서도 그런 문제들에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 말씀을 좀 이제 듣고 싶습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오종록 교수님께서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쉽지 않은 대답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질문들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우선 먼저 박광수 교수님의 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발표자 이상혁 교수님의 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광수 교수님 한 10분 이내로 토론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발표자 선생님 역시 10분 이내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10분 정도 시간이 남으면 보충 질문이나 줌으로 참석하시는 선생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교수님은 원광대학교에서 발표하시는 관계로 줌으로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박광수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광수입니다. 원광대학교에 있으면서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철학종교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남북 학술교류 회고와 전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국제고려학회가 지난해에 평양에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쉬운 가운데 이와 같이 국내에서 1차적으로 학술 관련해서 논의를 하게 된 것은 그래도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단 저는 이제 철학 종교분과를 맡으면서 제가 이제 95년도, 96년도부터는
북한의 종교 관련자 분들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해왔고요. 그리고 한국 종교인 평화의 사무차장을 하면서 남북한 종교인들 간의 교류,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남북한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학술 교류를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 그리고 북한의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관계자들을 만나면서도 느낀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이질성을 서로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북한 간의 정치적인 제도적인 합의 도출 자체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념과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하나의 민족이나 문화 공동체임을 발견하고 이를 위한 학술적, 문화적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측과 북측 간의 한민족 문화 공동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한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서로가 깊이 통찰이 필요한 때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오늘 이상학 교수님께서 남북, 북남 언어 교류의 역사와 그 미래, 국제고려학회 언어 연구의 경향과 코리아학을 중심으로에 대한 발표도 매우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 한민족의 언어가 민족의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철학적 사유의 결정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그 남북한 간에 지금 현재는 학술 교류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됐고, 또 문화 교류, 예술 교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의 교류 자체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유해왔던 한민족의 언어나 전통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입장들이 조금 다르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입장을 살펴보게 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서도 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 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의 북한의 사회주의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김일성 어록에서도 보게 되면 조선인민의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 문화를 부흥시키고 우리나라 말과 문자를 발전시키며, 이런 표현 속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고전 문화, 그리고 예술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을 매우 강조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바탕에서도 남북한 간의 문화의 교류, 그런 그 장이 그만큼 폭넓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북한이 어떤 변화들을 가지게 되는가도 우리가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상학 교수님께서 언어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언어의 문제에 있어서의 글의 뜻이라든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의 철학적 사유의 근본적인 것, 또는 민족에 대한 의식, 역사적인 의식, 이런 부분들을 바탕에서 언어에 대한 연구들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보게 되면은 1981년도에 발간됐던 현대 조선말 사전에서 종교에 대해서는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착취와 억압에 무조건 굴종하는 무저항주의를 고취하는 아편이다라고 하는 강조를 했던 반면에 1992년도에 발간되었던 조선말 대사전의 경우에는 아주 객관적으로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절대적인 신앙, 믿음을 설교하는 세계관이다라고 상당히 객관적 기술들을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의 체계, 사상적인 어떤 기류의 변화에 따라서 언어에 대한 표현들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천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제 예로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우리말, 결의말 큰 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성해 나갈 때도 우리가 이런 그 사상적인 부분 또는 문화적인 부분 그리고 서로가 이질적인 부분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해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통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함께 서로 다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이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상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논평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귀한 자리가 됐기 때문에 남북 학술 교류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제안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남북한 간의 6.15 공동선언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에 평양을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하고 그런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2001년도에 평양을 방문해서 6.15 공동선언을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여러 부분에서 다른 다양한 나라에서도 남북한 간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금강산에서도 회담을 여러 차례 가지는 과정에서 이런 그 정치적인 협상이 결렬될 때에 다른 논의 구조가 전체가 다 해체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롯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고려학회가 학술적인 부분에서 남북한 간의 학자들이 그래도 모여서 이러한 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제 제안을 하자면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동질적 문화 체계로서의 종교 및 사상 그리고 도덕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범 등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물론 언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남북한 사이에 지난 70여 년의 이질적인 요소들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의 제안은 역사인식에 대한 남북한 간의 입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한국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분단 이전까지 역사 사건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역사인식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단군 신화에 대한 연구도 그렇고 종교 사상에 대한 것, 철학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남북한 간의 입장의 차이점이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조금 전에 토론에 참여하셨던 역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고대사부터 연차적으로 남북한의 서로가 공동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사 교과서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의 민단이나 조총련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공동의 학교를 세우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침에 박한식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을 할 때에 정말 감동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경험의 바탕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남북한 공동의 코리아 평화대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국제고려학회와 관련해서 또 다양한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후에도 토론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2년에 한 차례 열리는 그런 국제고려학회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1차적으로는 공동연구의 장을 함께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공동연구의 장을 함께 만들어서 이거 학술교류를 북측에 있는 학자들, 남측에 있는 학자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같이 학술교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물론 평화대학이라는 것을 갑자기 만들 수는 없겠지만 공동교육의 장을 가능한 분야부터 이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가능할지는 저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쉽게는 언어의 그 차이라든지 문화의 차이라든지 우리가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놀이문화 이런 그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상시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제언을 드리면서 같이 토론하면서 남북한 간의 학술 교류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광수 교수님. 멀리 원광대학교에서 참여하셔서 좋은 토론 말씀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발표자이신 이상혁 교수님께서 세 분 토론을 들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총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되고 있나요? 네. 세 분 문학분과의 우리 이상숙 교수님, 그다음에 역사분과의 오종록 교수님, 종교철학분과의 박광수 교수님 좋은 질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답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없는 것도 있어서 그냥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맨 마지막에 우리 박광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울림이 있는 것이 그 아까 우리 현대 조선말 1981년도 종교에 대한 정의와 다음에 조선말 대사전 그 이후에 종교에 대한 정의가 우리 이상숙 교수님이 맨 마지막에 질문했던 결연말 큰 사전 남북 사전과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념성과 정치성을 배제하거나 탈각시킨 어떠한 정의, 객관적인 정의들이 이제 북쪽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측면이 대표적인 이 종교라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결연말 사전에서는 이제 공통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상석 교수님이 얘기하신 맨 마지막 부분 견고한 이념성과 정치성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냥 너무 번박하게 그냥 서로 간의 신뢰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작업들을 해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회과학 분과에서는 논쟁이 심해지겠죠. 아무래도 사회과학 분과는 기본적으로 정치성과 이념성을 담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이 이제 비록 하나의 사례들입니다만 결연말 사전에서는 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되게 좋은 적 해주셨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디테일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마 지금쯤 들어오셨을 텐데요. 우리 홍인표 교수님께서 남측 결연말 사전 편찬 위원장이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번 잠깐 시간이 된다면 듣는 걸로 하면서 제 그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광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 남북 간의 어떤 그 협상이 정치적, 경제적 논의 구조 체제에서 이끌어가면서 그게 결렬되면 모든 게 다 올스톱 돼버리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어떠한 국가의 어떤 그 정치 세력이나 이런 사람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학술적 관점에서 이 학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의 공동의 의견들을 내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추상적입니다만.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동 연구의 장을 상시적으로 국제고려학회에서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이제 아까 오종록 선생님 뒷부분 발표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국제고려학회가 그 남북 북남의 이제 언어 통합과 관련된 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죠. 일례로 예컨대 항상 국제고려학회 국제 대회는 언어 분과에서 한 세션 정도는 반드시 남북 통합 언어 통합에 대한 것을 상시적으로 이렇게 남북학자들 의무적으로 혹은 상시적으로 이렇게 패널화해서 그 꼭지를 하나 반드시 그 상설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부분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 30년을 회고해 보면 의외로 국제고려학회 발표 중에서 남북 언어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각각 그 미시적인 그 주체별로는 이제 논의가 되는데 그것이 어떤 학회의 장에서 이렇게 공론화돼서 국제고려학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동 연구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은 좀 이 언어 분과를
역사뿐만이 아니라 역사도 그렇고 다른 분과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오종록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어도 거부감이 없는데요. 남측 전체의 그 입장과 또 이것은 역사학, 그다음에 모든 학문 분야의 명칭과 국가명 이 모든 게 연동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연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풀릴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 이제 예전에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있는데, 뭐 그렇게 가볍게 버릴 수 없는 용어는 뭐냐면 웃으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말입니다. 우리말. 대문자 유를 써서 우리말 이렇게 제안한 바도 있고요. 또 뭐 웃으실 수 있습니다. 고려어도 가능합니다. 고려말도 가능하고 뭐 이런 식의 논리가 필요한데, 이건 지만 너무나 단편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국가, 통일된 국가, 그 국가 연합이든 뭐 앞에서 우리 뭐 연방제든 뭔가 그 통일된 국가와 연동되겠죠. 그 언어의 명칭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거는 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더라도 제3의 어떤 용어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 분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표현이 좀 서툴었던 것 같습니다. 양적으로 좀 양적 질적으로 다양해졌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10년 이후부터는 소위 말해서 두 가지 카테고리가 좀 많이 언어 분과에 발표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언어 교육이어서 남쪽에서도 뭐 여기 아까 그 우리 참석자 중에 있으시던데, 북쪽의 국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조선어 교육 교재라든가 뭐 이런 우리의 북쪽의 교육, 또 요새 또 남측 입장에서 보면 그 한류 열풍이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남측에서는 그걸 한국어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언어 교육, 우리말에 대한 교육 분과에 대한 주제가 아주 대폭적으로 증가했고 관심이 또 많아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언어 대조, 그다음에 언어 변이, 이런 발표들이, 그러니까 방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연변이라든가 이쪽 지역의 언어 변이와 관련된 이런 발표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고등학교 창설과 관련해서 저도 이거는 본부에서 누가 답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기록은 우리 국제고등학교의 사료적인 기록은 3회 때 국제고등학교가 창설되었다. 근데 3회 시작하면서 그 대회에 창설한 건지, 3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따로 회의를 해서 참석한 국제고려학회라는 명칭을 썼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고려학회라는 명칭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시작은 5회부터다. 97년 5회부터 발표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회부터 국제고려학회라는 명칭이 있었다라는 점,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오종록 선생님 질문과 연관되는 건데요. 물론 연구 대상의 언어가 있고 실제 사용의 언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의 국제고려학회 언어분과의 세션에 상설화된 세션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남북 북남 공동위원회, 민족어 발전을 위한 남북 북남 공동위원회는 이제 홍인표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그전 발표에서 제안하신 건데, 제가 인용을 좀 잘 못했고요. 뒤에 참고문헌에 있습니다만, 민족언어통합위원회는 제가 무슨 우리 남쪽 정부의 무슨 과제를 수행하면서 공동연구원끼리 한번 했던 건데, 이거는 결국 국가기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제3지대에 이런 기관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3지대에 만드는데 항구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제3지대에 그러니까 그게 뭐 공간적이든 어떤 형식상의 그림이든 간에 남쪽 북쪽이 관여할 수 없는, 다만 전제는 뭐냐면 상급의 합의가 우리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해서 그 밑으로 이렇게 탑다운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상급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양쪽의 상급의 관계자들에게 위임받은 사항을 제3지대 어딘가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로서의 공동위원회 이런 것이 그걸 물리적인 공간으로는 서울에 둘 것이냐 평양에 둘 것이냐 이런 논쟁은 불필요한 것 같고요. 이 디지털 시대에 그런 제3공 지역이라는 어떤 지역에 뭔가를 두겠다는 마음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아주 추상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언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면 제가 답변을 다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이 한국어 조선어 이 말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도 답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이 학술회의에 이 고려학교의 산증인이신 송남선 교수님, 홍윤표 교수님, 김진호 교수님 다 어학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참석하고 계신데, 무슨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질문해 주신 우리 오종록 교수님께서도 뭐 특별한 좋은 의견이 있으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으면 좀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도 특별히 그걸 가름 어떤 새로운 말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글쎄 우리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고려가 좀 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고려라고 하는 그 말이 갖는 권위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역사적인 배경 등등에 대해서는 어떤 역사학적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이렇게 이제 권위가 강화되어 온 그런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그 이름을 이제 구라고 하는 글자를 빼고 고려라고 그 두 글자 국명으로 바꾸면서 이제 동아시아 사회에서 그때부터 이제 고려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이 되었고, 그때부터 벌써 동아시아를 넘어서서 중앙아시아나 이런 지역까지도 그 고려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조선 시대 들어와서 그 16세기 그 시기에 여진인들이 그 우리를 부를 때 조선이라고 하는 말보다 고려라고 하는 말을 거의 일반 명사처럼 여전히 사용을 했다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조선으로 바뀐 뒤에도 외부에서 그 우리를 부르는 그런 명칭은 조선보다는 이 고려가 더 여전히 친숙했던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 역사적인 이 과거들을 좀 더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를 고려라고 그 외부에서 부르던 시기가 굉장히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고려라고 하는 그런 것도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면 저도 비슷하게 동의가 되는데요. 그 역사학께서 말씀하신 그거 더하기 이제 우리 코리아라는 우리 영문 표기도 고려와 연관돼 있고, 또 우리 입말 습관에 뭐 사소한 거긴 합니다만 옛날 고리 쪽에 할 때 고려도 이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우리의 언어 이 뇌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게 남북이 합의만 된다면 뭐 참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만 드리면, 여기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1권부터 4권 1991년 저도 여기 집필자로 참여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때 이 제목을 지을 때 되게 논쟁적이었어요.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라는 명칭을 처음 썼거든요, 남쪽에서. 그래서 북한은 우리식 용어로 쓰고 북조선이라고 안 쓰고, 조선어는 북측의 용어를 우리 가져다 써서 자체 저희 집필진의 편집위원회에서 합의한 용어, 역사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뭐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그럽니까? 그쪽에 들어가서 뭘 본다, 뭐 이런 맥락에서 되게 그 절충안으로 만든 책 제목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나서 뭐 가볍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서 그 우리 홍윤표 교수님을 좀 초대해서 선생님 고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홍윤표 교수님 음소거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들리나요? 네, 좋습니다. 네. 그 언어를 어떤 언어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쉽게 결론 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어, 조선어, 고려라는 말은 개념이 상당히 달라요. 한국어는 남한어와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고요. 조선어는 북한어와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 언어도 같은 뜻으로 쓰이고요. 고려 어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민족이 쓰는 언어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조선어, 고려 어떤 언어, 어휘도 그렇게 바람직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북에서 한국어를 안 쓰고 조선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고, 다음에 한글을 쓰지 않고 조선글이라고 쓰는 이유가 한국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은 원래 우리 표준국어대사전에 대한제국의 준말이라고 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원래 3세기에 나온 중국의 사서인 위지동의전에도 한국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한국은 삼한국의 준말이거든요. 따라서 이 한국어냐 조선어냐 고려어냐 하는 것은 아마도 통일이 되었을 때 어차피 하나로 그 국호를 따라서 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임시 방편적으로 쓴다면은 제일 그 반감이 없는 건 고려일 겁니다. 고려라는 말은 아까 말씀하시듯이 중국의 박통서나 이런 데면 고려 쪽 어디에서 왔냐, 고려에서 왔다. 근데 조금 박통사 언어로 가면 그것이 조선에서 왔다 해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반감이 없는 것이 고려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결의말 큰 사전이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결의말 큰 사전이 성공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념과 연관이 먼 것입니다. 언어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주제가 공동이었다는 거예요. 사전 편찬이라고 하는 공동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공동 주제를 가졌다는 것은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연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의말 큰 사전의 큰 문제점은 북쪽에서는 북쪽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는데 비해서 남쪽의 편찬위원들은 단지 자문위원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연구의 깊이가 깊지를 못한 문제점들이 있었죠. 또 한 가지 결의말 큰 사전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이유는 경제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만약에 경제적인 지원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또 국가에서 보장하는 경제적인 정기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남북 학술 교류도 발전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정례적인 모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연하게 한번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서 정례적인 모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심양에서 남북 학자들이 몇몇이 모여서 논의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개성에다가 정치적인 모임이 만들어지는 그런 장소만 아니라 학자들이 늘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현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결의말 큰 사전의 가장 큰 장점의 하나는 자료 교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한국어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말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어라고 한다면, 우리말이라고 한다면 남쪽 말, 북쪽 말, 중국의 우리 동포들의 말, 미국에서 우리 교포들이 쓰는 말, 일본에서 교포들이 쓰는 말 전부 다 총괄해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서울말만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의 언어 자료, 여러 자료들을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그래야만 사전 편찬이 되니까요. 그 자료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료 교류의 문제점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북쪽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만 공부하고 북쪽 자료라고 공개도 못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자료가 교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들을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진 남북 학술 교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신뢰성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에요. 남북 학자들이 서로 믿어야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문영호 소장만 얼굴만 봐도 저분이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좋다, 무슨 뜻이다 하는 걸 대충 짐작할 정도로 신뢰성이 쌓이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신뢰성이 쌓이지 않으면 남북 학술 교류도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결의말 컨사전 남측 편찬위원장을 하면서 겪은 일종의 소감입니다. 갑자기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답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남북 결의말 큰사전 남측 위원장 하셨고 또 우리 국제고려학회 특히 언어분과의 산증인과 같으신 홍윤표 선생님께서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국제고려학회의 그 역사와 특히 언어분과의 그동안의 회고와 전망을 해주신 우리 이상혁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세 분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물론 더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다음 법교류에 관한 분과가 휴식 없이 진행될 예정인 관계로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부 학술 발표, 인문 분야 발표 맡아주신 이상혁 선생님과 토론 맡아주신 이상숙, 오종록, 박광수 교수님, 전체 일정 맞추어서 진행 맡아주신 연재영 교수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